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상담이론의 장경은입니다. 이번 시간 챕터 1의 청소년 상담의 기초를 살펴볼 텐데요. 상담이론을 가기 전에 기본적인 상담의 본질부터 의미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의 본질, 상담의 의의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상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육. 자, 우리가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학습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자, 교육자가 있어야 된다. 자, 이들의 상호작용, 이를 우리는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상담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상담이란 무엇이냐? 먼저 내담자가 있죠. 내담자가 있고, 그리고 상담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상호작용, 이것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상호작용인데 우리가 상담관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이 내담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잠재력을 발휘를 못하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전문적인 훈련,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상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의 뭐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상담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상담을 잘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기술들을 많이 익힌 사람들을 우리는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내담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 조력자, 이를 우리는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기출될 수가 있는 게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이 상담사인가 아닌가를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살펴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짚어드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은 상담은 올바른 적응을 위해 조력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조력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 간에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학습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직접적인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면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비대면,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영상으로 또 상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무조건 직접적인 대면이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상호관계, 그리고 상담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4번 볼게요. 상담은 조력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상담자는 조력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이냐? 상담관계는 일반 대인관계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인관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화적인 관계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목적성이 있는 관계를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는 거지. 일반 대인적인 관계, 친밀도하고는 거리가 멀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들 나와져 있는데요. 뭐 윌리엄스, 뭐 빙행과 무어, 뭐 로저스 등이 쭉 나와져 있는데요. 이 정의들과 이 학자들을 연결시킬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상담의 기본적인 정의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학자들의 정의들도 좀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학자들만의 또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의에서 조금 그 가치들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 상담의 일반적인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구성 요소와 기능 보도록 할게요. 상담의 구성 요소, 우리가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상담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상담자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상담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내담자를 평가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도 있겠죠. 내 의견을 무조건 이렇게 직면시키거나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 의견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강요를 하지 말아야 된다. 나의 의견은 이렇다 정도를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내담자를 함부로 평가를 해서도 안 되겠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내가 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내담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자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교사의 추천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담자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추천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 또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라포 형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관계는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우리가 상호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를 상담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상담의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이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제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좀 적어 볼게요. 상담의 목표. 자, 이 상담의 목표 같은 경우에 이제 기능과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살펴보고 기능을 교재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상담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근데 내담자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가? 치료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또 교육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소 문제를 치료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접근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의 적응. 자, 이 환경의 적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상담 중이나 또는 상담이 끝난 후에도 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 장소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게 이제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발달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뭐가 문제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내담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달시켜주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다. 자, 결국에는 이거의 목표는 뭐예요? 환경에 적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 문제 예방이죠.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 예방까지도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재발할 수 있겠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재발을 위한 방지들도 이 상담 내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상담의 기능, 뭐 교육의 발달적인 기능, 교육 및 발달적인 기능들 나와져 있죠. 그리고 진단 및 예방적 기능, 교정적 기능, 그리고 치료적 기능. 이 교정적 기능이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교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의 목표가 결국에는 상담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상담의 기본적인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 상담의 이제 의의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상담자가 갖춰야 하는, 그러니까 기술만 갖출 뿐만 아니라 이 자질 또한 갖춰야 되는데, 이가 인간적인 자질이 있고 이 전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적인 자질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전문가적인 자질을 뭐 쭉 읽어보시면 이해는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전문가적 자질해 보시게 되면은 전문가적인 소양, 뭐 객관적인 평가 능력, 뭐 심리학적인 지식, 뭐 사회학적인 지식, 이런 내용들을 쭉 나와져 있잖아요.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리학적인 지식과 다양한 상담 이론을 이제 활용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인 지식, 사회적인 지식, 다문화적인 지식, 뭐 인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도 상담 이론을 배울 거고 다양한 기술들을 또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훈련을 해보다 보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나한테 잘 맞는 이론과 그리고 기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그걸 강요하거나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 그 사람에게 맞는 상담 이론이라든지 기술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잘하는 것만 적용시키면 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상담 이론을 전체적으로 뭐 넓게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깊이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우리가 사람을 다룰 수가 있더라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다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면 예를 뭐 넓게 보면은 나라, 뭐 민족의 차이 등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좁게 보면은 나이나 성별이라든지 생활 양식들의 그런 차이가, 다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뭐 작은 미시적인 단위들까지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조력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저 밑에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상담 상황에서 지켜야 할 상담자 윤리 규정의 숙지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제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게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관시켜 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전문가적인 이제 자질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이 털어놓게 될 거거든요. 근데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상담자가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등등에 있는데, 다양한 직업들도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지켜야 되지만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이 상담자가 갖춰야 하는 이 윤리 규정은 다른 직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 규정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상담 기술 훈련을 포함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담 기술을 훈련해서 체화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실제적인 훈련, 그리고 뭐 실습, 사례 뭐 연습, 뭐 사례 모임 같은 거,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슈퍼바이저에게 나의 상담을 피드백 받는 거, 이러한 훈련들을 꾸준히 겪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옆에 이제 인간적인 자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자질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나와져 있고요. 내담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인간관계 및 경험에서 개방적, 수용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담사들은 많은 경험을 해봐야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그러니까 며느리가 왔는데 시어머니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 고달픈 그런 내담자가 왔어요. 그런데 상담자는 남자야. 근데 남자가 이 며느리의 마음을, 며느리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자, 모를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그냥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줄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의 군대 시절 내가 이 선임에게 이 구박받던, 그리고 뭐 그때 불편했던 감정들까지도 어찌됐든 끌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해야 된다. 어찌됐든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헤아려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 및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은 또 상담에 대한 건전한 동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상담에 대한 열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정말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이 상담자의 열정, 열의가 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간적인 자질이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자면 상담자의 가치관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가치관을 중립을 유지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건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자질, 우리가 기출 보시게 되면 엄청 많은 기출이 나왔죠. 우리가 이거는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만이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상담자의 태도와 역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들만 좀 짚을게요. 공감적인 이해, 존중, 따뜻한 태도, 솔직한 태도. 우리가 솔직한 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구체성을 지닌 태도.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그냥 대화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환경에 돌아갔을 때 이걸 실천하고 변화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또 나의 생각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만이 내담자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이 내담자도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바깥에서 계획을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얘기, 우쭈쭈 하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상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정말 직접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비판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머의 사용. 하다 보면은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면 사실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분위기를 좀 업해 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내담자를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과제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한 피드백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에 이제 피드백을 통한 점검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내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이제 변화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항상 제대로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상담자의 태도들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구두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상담자의 역할 볼게요. 상담자의 역할, 직접적인 역할, 간접적인 역할,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에 이제 간접적인 역할 아래 보다 보면은 조직 개발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개인 상담도 많이
개인 상담만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이제 구성원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기업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가정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직장 내에서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케어해 주려고 하면은 내가 이 조직의 문화를 이 조직의 분위기를 업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의 열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직을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조직 개발자가 해야 되는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자도 조직 개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 지식인에 보게 되면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치료적 존중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요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상담의 윤리 원칙 6가지 나와져 있어요. 뭐 자율성, 자율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담자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의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그런 열의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 내담자가 변화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또 행복할 수 있고 또 환경에 돌아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선의에 대한 마음으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고요. 이 무해성 같은 경우에는 이 윤리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공정성, 뭐 연령이나 성별이라든지 인종차별 등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충실하게 상담에 임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진실성,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 나의 상담자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담의 윤리 원칙 1번부터 6번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내용들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담자의 윤리문제 이해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상담자의 윤리문제 이해, 뭐 기출은 많이 안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죠. 당연히 나의 정보가, 내담자의 정보가 밖으로 나아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 요것 또한 사실은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적 한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력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내가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관시켜주는 것도 사실은 윤리 규정이고 전문가적인 자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는 상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는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된다.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의 부하 직원을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중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필요에 따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아니면 동의를 구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다중적이고 이중적인 관계는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중요합니다. 비밀보장의 예외 규정을 내담자에게 알린 후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비밀보장이 인간 존엄성의 절대가치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라고 나와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비밀보장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잠깐 이제 살펴볼 비밀보장의 한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할 것만 같다. 아니면 약물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폭행이 너무 심하다. 등등의 그런 한계점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제한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된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 보장의 예외 규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밀 보장에 관련된 윤리 규정, 뭐 예외 규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상담학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상담심리학회라든지 이런 규정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로 업로드 해둘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식인의 비밀 유지의 상담자 윤리, 비밀 유지의 증언 거부권.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상담자는 이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 담아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법정에 서든 아니면 내담자의 그러니까 내담자의 부모 같은 경우에 얘기해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그 비밀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권리들이 지식인 내용에 남아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담사의 윤리 강경 우리가 이제 4가지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 4가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반복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적인 태도, 상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실습, 교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자, 근데 이번에 만일이라고 나와져 있죠. 만일 개인 문제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다른 동료 전문가나 기관에 이관해야 된다라는 나와져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도 만약에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다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 컨디션, 정신 컨디셔닝이 좋지 않은데 내담자를 상담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자, 제2장 정보의 보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당연히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비밀 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사실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집단 상담에서 많이 종종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집단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상담을 했을 때 항상 비밀 보장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또 한계 또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느 경우에는 집단 상담의 경우에 비밀 보호와 관련된 한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상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 보호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계까지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비밀 보장의 한계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히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이 5가지의 경우에는 사실 비밀 보장에 제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관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호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거나 치명적인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옮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말하지 않고 보장해줘야 하는 이 상담자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제3장 내담자의 복지.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담자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의 최우선의 책임은 뭐냐?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상담 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 즉시 종결을 하고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 우리가 전문가적인 태도와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담자는 상담 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친밀감이나 책임감을 인식해야 되는 건 상담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질과 책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담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 성적인 접촉이 발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존적인 걸 가지고
성접촉 관계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상담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수준의 윤리 규정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6번 보시게 되면은 상담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오케이, 좋다. 하지만 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게 나의 가치관을 펼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상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앞에 우리가 내담자의 복지에서 잠깐 나왔던 그런 친밀감과 책임감 그리고 의존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행동들 이런 것들 상담자의 개인 필요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고요. 다중적인 관계, 가족도 되는데 상담사도 됐다 이런 관계들은 되도록 피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성적인 관계, 당연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절대 이런 것들로 상담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식인 보겠습니다. 지식인의 이제 상담사의 윤리 강령의 의의가 나와져 있는데 이 상담사의 윤리 규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그 의미를 다룬 내용입니다. 윤리 강령은 내담자를 보호하고 상담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상담의 참여, 지속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상담자의 책무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러한 상황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상담사의 윤리 강령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기출문제를 이제 표시된 것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은 거에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상담 이론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